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50선의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입니다. 자, 82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82번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제 위기라고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문제점, 소프트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보통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위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만을 개발했어서 개발만 하고 나서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운영 자체만을 신경 썼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점점 컴퓨터 기술이 발전이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떤 규모가 커짐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비용이죠.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자체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는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발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증대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그 자체의 비용을 많이 들였지만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것까지 해주고 그걸 관리해주는 그 비용이 더 증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돈을 안 받아.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관리하고 품질을 조정해주고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유지보수 파트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한 예로 만약에 프로그램이 하나에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개발 비용은 뭐 500도 심지어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고 해서 몇 년을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계속 보수하는 유지 보수 비용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기술적인 면을 중요시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관리적인 면을 중시한다.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 극한을 뒀다면 지금은 관리적인, 즉 유지보수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측면이 더 증대되었다. 네 번째는 그 성능이라든지 신뢰성. 그러니까 표준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표준 부재.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뭐 KS 마크처럼 어떤 프로그램은 등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등급이나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성능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인력의 부재. 프로그래머는 많아요. 프로그램을 짜거나 뭐 디자인하거나 그래픽하거나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 뭐 요거 분석가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분석가는 상당히 부족하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개발부터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의 전반적인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뭐 요거 분석가라든지 시스템 설계자, 시스템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급격한 요구죠. 시장의 확대다, 확대. 그러니까 시장이 많다는 얘기죠. 사용자 요구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사용자 요구가 극대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프로그램에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다음에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어떤 게 있네. 인력이 부족하고 다 설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도 개발자가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점점점 더 자세한 요구들을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들로 점점점 세분화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런 형태의 대화 단절이 상당히 많아졌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대표적인 위기들이죠. 그 중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개발 인력 부재, 그 다음 시장에 확대되었다. 사용자가 요구 많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유지보수에 어렵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된다. 맞는 얘기고요. 개발 인력이 급증.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그래머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C 언어라다 아니면 비주얼 베이직이다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많단 말이야. 그러나 그걸 전반적으로 요구 분석과 관리적인 면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분석가라든지 시스템 설계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능 및 신뢰성 부족. 어떤 표준이 부재되기 때문에 KS 마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성능이나 신뢰성을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개발 기한 및 지연 및 개발 비용이 증가된다. 자,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8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은 그 폭포수 모형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소프트 개발 방법론에서 네 가지 방법론이 존재하죠. 하나는 그 폭포수 모형,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모형, 그 다음에 나선형이라는 게 존재하죠. 나선형. 그 다음에 네 번째 4세대 기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요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폭포수 모형은 뭐냐면, 폭포수.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죠. 타당성.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순서죠. 제시한 모델입니다. 모델.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모델이죠. 물론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타당성은 뭐야? 프로그램을 짤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죠.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없느냐 따져서, 물론 이건 생략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준비를 하고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고, 요구 받아들인 걸 갖고 프로그램 코딩하기 전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으로 짜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검사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이러한 기법을 폭포수라고 하죠. 근데 왜 폭포수란 말을 썼느냐면, 이 한 번 넘어간 이 단계는 그 다음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분석을 했어요. 그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지 마라. 이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오류가 발생이 됐으면 올라가야지. 하지만 가능한 한 그 단계에서 완벽을 기해달라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폭포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완벽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라. 하나가 오류가 발생이 되면 계속 그 오류 때문에 증폭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계를 구축하라. 이러한 특징이 바로 폭포수예요. 특징을 보면 일단 단계별 명확성입니다. 단계별 명확성. 그러니까 그 단계 단계마다 확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얘는 전통적인 기법이죠. 전통적인 기법이다. 일반적인 기법이다. 가장 적용 사례가 많다. 적용 사례가 많고 성공 사례가 많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수정이 불가죠. 수정 불가.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수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병행 처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형태들이 다 특징이죠. 거기 요약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뭐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려 믿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첫 번째, 83번의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형 중 보엠이 제시한 고전적 생명 주기 모형으로서 순차적 모형. 순차적이죠. 타당성 검토 생략 가능해요.
뭐 계획 뭐 이런 순서들을 지켜서 개발하는 모형은 뭐냐? 그래서 폭포수 모형이라 했어요. 순서 정확히 기억하시고 특징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84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순서적으로 나선형에 대한 문제니까 84번이 아니라 85번부터 하겠습니다. 85번은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예요. 뒷장이죠. 자, 프로토타입이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 보통 한국말로는 시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제품. 우리가 왜 어디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폭포수에서 단계가 진행이 되면 다시는 되돌리지 말아라는 이런 명확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폭포수 모형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피드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피드백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요구 분석 단계거든요. 왜? 이 설계나 개발이 구현이나 검사 이거는 개발자들이 하는 거니까 개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크게 안 돼. 그러나 사용자가 요구했던 내용이 그걸 100% 반영을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용자 요구가 바뀔 수 있잖아요. 또 틀린 말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모든 공정이 어떻게 돼? 다 잘못된 거거든. 그럼 이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 않느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사용자는 프로그램 실체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진 시점에서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한테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자. 그러면 사용자는 정확히 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다. 계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합니다. 요구 분석을 하는데 이 요구 분석이 굉장히 큰 문제니까 모형을 만들자. 프로토타입 모형을 만들자. 그러니까 얘를 반복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구 분석을 하자. 요구 수집을 하자. 그럼 이 요구 수집이라는 건 100%가 아니야. 여기선 100% 수집을 해야 돼. 폭포수에서는. 여기는 5%도 좋아요. 수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빠른 설계를 하자. 빠른 설계. 빠른 설계라는 거는 빨리빨리 만들자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만들고 요 5% 기준으로 해도 좋다. 이거 100%가 아니야.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만들자. 실제 시제품 모델을 만들자. 그리고 고객한테 보여줘. 고객 평가. 요구 수집, 사용자가 요구한 간단한 내용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설계를 해. 그 다음에 만들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객한테 보여줘.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면 프로토타입 조정을 합니다. 조정. 사용자가 원했던 내용, 틀린 걸 다 조정을 하고 다시 뭐예요? 다시 요구 수집을 해요. 새로운 요구. 그러니까 조정했던 내용과 새로운 요구가 또 한 10%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또 빠른 설계를 해. 또 프로토타입을 그거 가지고 만들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평가하고 또 조정을 해.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도 보고 개발자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가 돼? 사용자가 요구했던 요구 분석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사용자 내용, 사용자가 요구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면 아주 사용자 요구가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특징을 보면 일단 뭐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미리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초점이죠. 그러니까 요구 분석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요구, 사용자의 불분명한 요구가 많아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일 때 우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게 좋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뭘 개발하려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얘기하고 자꾸 바뀌고 그럴 때 좋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죠. 물론 여기 프로토타입의 적용 방법은 되게 많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적용시켜서 조금만 수정해서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정이 용이하죠. 왜? 사용자 요구를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특징 외에 또 맨 마지막을 보시면
뭐 폐기 처분이 용이야. 폐기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폐기 처분하는 첫 번째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요구 분석 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요구 분석 덩어리는 그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만 만든 거지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는 용으로만 써라. 그러니까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 설계하고 그러고 나서 이건 없애버려라. 재사용하지 마라.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얘기죠. 맨 네 번째 보면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에서 최초 오류 발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다음에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건 폭포수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보기 때문에 오류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포수 모형이 뭐야? 맨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오류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프로토타입은 중간중간에도 언제든지 오류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옳지 않은 건. 그 다음에 84번 앞에서 84번을 먼저 안 하고 85번 먼저 했죠. 이건 나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선형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이 요구 분석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게 개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드백이 되는 이 요구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만 여기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현 단계나 검사 단계에서도 계속 피드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전체를 되돌리자. 아예. 그러니까 전체를 되돌리라는 얘기는 순서대로 보면 앞장 가세요. 84번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평가를 하라 이런 얘기죠. 계획 수립은 앞에서 얘기했던 계획성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는 타당성까지도 검토 개발 그 다음에 고객 평가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말이 조금 간단하게 줄여놔서 그렇지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맨 처음에는 뭐 10% 완성했다, 20% 완성했다, 30% 완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돌려가면서 계속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여기가 계획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위험 분석. 그 다음에 여기 개발. 그 다음에 고객 평가. 계획에서 조금 한 바퀴 돌면 한 10% 완성. 또 한 바퀴 돌면 한 20% 완성. 또 한 번 돌면 30% 완성.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물론 중간에 위험한 내용이 발생이 되면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이런 형태의 기법을 우리가 나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분석만 하지 말자. 전체 다 하자. 시험 문제는 요 순서도 잘 나오고요. 요걸 영어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로. 거기 써 있죠. 문제 핵심 요약 부분에. 특히 개발이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라는 데 주의하시고요. 자, 특징을 보면 얘는 위험 분석에 초점이 있습니다. 위험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좋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사용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또 있나요? 일단은 위험 분석, 그 다음에 대규모,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 비용. 왜? 이걸 계속 돌리면 점점점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자꾸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4개의 단계에서는 유지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지보수 없습니다. 그죠? 뭐 객체 구현이라는 게 있나요? 객체 구현이라는 말이 없죠. 뭐 이런 형태들이 다 특히 여기 공정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가지를 반드시 영어랑 같이 기억해 두시고 특징 잘 살펴보시고.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소프트 개발 모형 중 나선형 모형과 활동 가능이 아닌 것은 계획 있죠? 그 다음에 위험 분석 존재하죠? 개발 존재하죠? 고객 평가 없고 유지보수가 나왔네? 유지보수는 이 4개 단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86번이 돼야 되죠? 86번. 블록스 이론입니다. 블록스 이론.
잘 나옵니다, 이것도. 이 블록스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프로그램이. 근데 3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 거의 아직 멀었어. 그러면 인력을 더 투입하면 되겠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완성해야 되는데 다 못 만들었어. 그럼 사람을 더 투입할 거냐? 그럴 순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보통 땅 파는 일이라고 봅시다. 땅 파는 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해진 시간을 파질 못했으면 인력을 더 투입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소프트 개발은 어때요?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더 투입하면 그 사람들의 내용이 더 어떻게 됩니까? 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새로운 사람들의 내용도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브룩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개발 기간이 늦춰진다고 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시면 86번 브룩스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네 번째 보면 소프트 개발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말기에는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면 일정은 더욱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블록스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만 지연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86번, 87번 문제죠. 범위 결정 주요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 말하는 거죠. 계획 단계에서는 범위, 자원, 비용, 범위와 자원과 비용을 철저하게 이제 측정을 해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자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계획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준비.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를 개발할 거냐. 쉽게 해서 일정, 처리, 성능, 그 다음에 제약사항, 그 다음에 개발 일정, 투입 인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리 기능이 어디까지 할 거냐. 무조건 요구한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사용자가. 그럼 성능, 속도라든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거. 제약사항은 없는지, 일정은 몇 개월 안에 개발할 건지, 몇 명이나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의 범위를 확보한 다음에 소프트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범위고요. 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원이라는 건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이죠. 컴퓨터 자원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거냐, 프로그램은 어떤 걸 써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비용은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끔 하자. 이것이 바로 범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 그중에 이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죠. 소프트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영역, 범위를 말하는 거죠. 결정사항에 기술해야 할 주요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위험성은 이러한 결정을 잘못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이지 이 범위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바로 문제로 준 겁니다. 답은 위험성이죠. 위험성. 그 다음에 88번 케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케이스를 보면 이거는 이제 소프트 개발을 지원 도구죠. 개발 방법론이나 자동화 도구를 말합니다. 자동화 도구. 개발 방법론과 자동화 도구를 합쳐서 우리는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지원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인데, 소프트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들이나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입력,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여기 이제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케이스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내가 만약에 요구 분석이 가장 어려워요. 요구 분석이 어렵거든지 아니면 설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요구 분석을 직접 문서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프로그램. 그러면 사용자는 내가 어떠한 내용을 요구 분석, 사용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언제 기간까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개발 형태를 데이터에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 분석 도구는, 케이스 분석 도구는 이 사용자, 즉 요구 분석가가 집어넣은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뭐 그림도 좋고 어떤 코딩도 좋고 그런 내용들을 출력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사실상 이런 통계적인 DB, 데이터베이스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어떤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해내온 곳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요구한 대로 어떤 내용을 출력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여기서는 엑셀 같은 거 아시죠? 엑셀.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이라는 어떤 월급 계산을 하려고 하면 엑셀을 잘 쓰시는 분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에 따른 명령을 입력해서 쭉 처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엑셀도 어떻게 보면 뭐야? 사용자를 지원하는 바로 자동화 도구입니다. 엑셀 자체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자동화 도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 말고 어떤 기법이라든지 테크닉 이런 것들은 개발 방법론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은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엑셀 같은 거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엑셀 같은 거 없이 그냥 급여 계산했다고 하자고요. 틀릴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신속하지도 않잖아.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정이 용이하다. 수정 용이. 만약에 이러한 요구 분석 페이지가 한 300페이지가 있다고 합시다. 300페이지를 수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틀렸어. 그럼 그걸 수정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아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어떤 글자가 틀렸어. 소설을 쓰시는 분이야. 300페이지 정도를 썼어. 이름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나 컴퓨터로 만약에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한다면 그 바꾸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쉽게 바꿔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가격은 아주 고가예요. 가격은 굉장히 고가다. 이거 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자체가 돈인데 그걸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상당히 비싸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 케이스 비용 자체는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 이걸 이용해서는 우리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자체의 가격은 비싸.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는. 그러나 이걸 도입함으로써 요구 분석가나 뭐 설계자가 일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많이 보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환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호환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엑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아래 한글 같은 게 컴퓨터라든지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낯을 가리면 안 되잖아.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나 컴퓨터의 기종을 가리면 안 되죠. 왜? 사용자가 많으니까, 많이 보급되니까. 그러나 얘는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많은 내용이 아니고 고가고 특별한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호환성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문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전문가의 지원. 그러니까 여러분 엑셀 얘기하더라도 엑셀을 모르면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특징을 얘기하는 거네요. 문제를 봅시다. 자,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뭐냐? 이렇게 나왔네요. 프로그램 구현과 유지 보수 작업만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문제 아니죠.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주기 전 과정을 다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요구 분석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설계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구현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업으로만 구성이 돼야 돼. 단 하나의 단계, 뭐 유지 보수만 틀렸습니다. 뭐 설계만 이러면 틀리는 거지. 첫 번째가 일단 답이군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체 단계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자동화에 통합된 도구. 맞죠? 통합된. 개발 과정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신속하게 수정 용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아주 컴퓨터화되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델에 뭐 재사용을 한다든지, 재사용, 그 다음에 뭐 이식성,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 케이스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부품이라고 하면 어떤 일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수정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 이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88번의 답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팀 구성이죠. 개발팀 구성.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책임 프로그래머 팀, 그 다음 민주주의식 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 구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중항형. 얘는 분산형이라고 하죠. 분산형. 좀 쉽게 얘기하면 독재체제야. 이건 독재체제. 1인 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수가 민주주의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지식은 한 놈한테 있는 한 놈. 다 하는 거지. 이 책임 프로그래머가 다 하는 거예요. 결정도 하고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해. 그러나 민주주의 시스템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그 역할 분담을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소규모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건 대규모가 되겠죠. 이건 작기 때문에 좀 쉬운 프로그램이 개발할 때 좋겠고 이건 좀 어려운 프로그램 혹은 이건 단기적인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거는 장기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좋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특징도 있냐면 한 놈한테 모든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아.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얘는 반대로 이직률이 낮습니다. 여기는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이 권한되어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게 된다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도도 못 느끼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이건 스타형 구조. 스타형이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링형 구조. 링형.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문제를 보죠. 자, 민주적인 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프로젝트 팀 목표 설정 및 의사결정 권한이 팀 리더에게 주어진다. 리더가 아니죠. 리더가 주어지는 건 책임 프로그래머.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중앙 집중력이 아니라 분산형입니다. 팀 구성원 간의 의사결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팀 구성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고 네 번째, 팀 리더의 개인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는 건 책임 프로그래머. 두 가지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